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오늘은. 네, 더워요. 더워요. 네. 곁담이라고 곁담. 네, 많이 그러게요. 하더라고요. 예. 자, 계절은 좋은데 나라 안팎으로 여러 이슈들은 계속됩니다. 네팔 대지진. 안타까워요. 예. 돌아가신 분이 벌써 확인된 것만 5,000분이 넘는다 그러고. 예. 국내에서도 지금 몇몇 민간 병원들하고 정부에서 좀 떠났고 또 현물도 지원을 할 것 같고요. 자, 전 네팔 출장을 딱 한 번 가봤는데 제가 가서 봤던 그 풍경, 거리 풍경이 막 엉망진창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더 왠지 또 마음이 막 짠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네팔 국민들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꼭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한편 국내에서는 그 성완종 게이트 이후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예. 자,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를 했습니다. 네, 4대0으로 졌죠. 네.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의사 출신이신 신상진 후보, 성남에서 이제 당선되셨고요. 네. 일각에서 이번 선거를 힘을 받은 것은 이제 새누리당인데, 이제 국민들은 부패 청산보다 민생 안정을 더 원하고 있다. 이런 표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결국 성완종 수사 이것도 관심들이 많을 텐데 새누리당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지 또 검찰은 어떻게 수사가 될지 이것도 이제 보궐선거가 지났으니까 또 많은 관심이 생기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굉장히 그 고무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TV 화면 보니까 다들 막 얼굴이 피었던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예뻐서 찍어준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네. 저쪽 찍어주려니까 저기도 똑같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기권하기는 뭐하니까 그냥 에이 여기라도 이러고 찍은 거니까요. 네. 네. 앞으로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래저래 이슈가 많은 세상인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구라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긴 인터뷰를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짧게 좀 뉴스를 몇 개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민간보험사와 이 가입자, 폐암 환자와의 이 싸움, 요거에 대해서 좀 길게 이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구라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정승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승원 기자입니다. 예, 지난번 출연한 후에 게시판에 보면 이제 정 기자의 분발을 바라는 청취자들의 여러와 같은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 정 기자는 나오지 마라 이런 네. 댓글이 달렸었는데 아이고. 봤죠? 아주 네. 따끔하시더군요. 예,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후문이 있던데요. 네, 어떤가요? 예, 좀 이제 피나는 노력까지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좀 열심히 읽고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한번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 대한의사협회 최무진 회장님께서 39대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좌클릭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좌클릭. 좌클릭. 야, 이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용어가 쓰이다니요. 그러게요. 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으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를 임명한 것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의협은 39대 집행부 인선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의료정책 전문가인 이진석 교수를 영입해서 의료계 정책 개발 강화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연구소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인선 결과가 발표되자 의료계 내에서는 이 교수가 의료정책 전문가인 면은 분명하지만
그의 주장이 과연 의협과 결이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가 그동안 뭐 어떤 주장,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이 교수는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총액계약제 도입 그리고 포괄수가제 확대, 주치의제 시행 등을 주장해왔고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의협 의료정책 방향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도 있는 것입니다. 뭐 비판에 대해서 의협이나 교수님께서도 할 말이 있을 텐데 그 어떤 입장인가요? 예, 우선 추무진 회장은 이 교수 한 명으로 의협의 정책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이 교수의 발언들은 학자로서 충분히 주장 가능한 범위라고 선을 그었고요. 당사자인 이진석 교수도 자신이 예방의학 전문의라는 출신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봐달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했던 발언들이 다분히 급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며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한계에 부딪혔고 바뀐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지금 이진석 교수 뭐 사실 아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상당히 의료계 인사 중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편에 속하는 분이었는데 의사협회에 들어갔다. 이거 이제 오히려 시민사회 단체 쪽에 활동하는 분들이 당황하고 있다. 뭐 이런 후문도 있어요. 그래요? 저 친구가 변한 거야? 뭐 이런 뭐 그런 걸 생각을 갖다가 한다. 뭐라고 전혀? 네, 뭐 그런 그런 거예요? 네. 얘기도 있다고 네. 하고 이전에 제가 이제 이전 대선에 이제 문재인 후보 쪽 캠프를 취재할 때도 네네. 그쪽에서도 막 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던 교수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쪽에서는 의협에 간 거에 대해서 되게 황당해하면서 뭐 변한 거냐 그러고 있고, 의료계 쪽에서는 왜 의협이랑 전혀 안 맞는 분을 왜 영입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진석 교수 본인은 좀 전에 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제 나이 먹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한계도 부딪히고 하면서 내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일각의 소문을 듣자 하니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안식년인지 뭐 잠깐 1년인지 나갔다 오는 바람에 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또 소문도 있고 하던데 뭐 전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라서 미국 갔다 오면 바뀌나요? 네. 글쎄 뭐 저는 갔다 왔는데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원래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지? 네, 하여튼 본인이 스스로 바뀐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죠, 뭐. 네. 자, 다음 소식 갈까요? 그러죠. 제약협회가 스스로 불법 리베이트 회사 3곳이 있다 밝혔다고 이거 뭐예요? 이게 자진선언이에요? 뭐예요? 이게 고해성사예요? 자진선언. 네. 뭐죠? 네. 네. 예, 이전에 힐구라에서도 짧은 기사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약협회 이사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리베이트 업체를 적어서 내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달 29일에 공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 그 설문조사의 문항은요. 전체 제약기업 중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1개 이상, 3개 이하 제약사를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는데요. 설문에는 이사회에 참여한 50여 명의 이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실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제약사의 수는 3곳보다는 많았지만 가장 많이 거론된 제약사는 3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약협회는 이경호 회장이 지목을 받은 제약사 3곳의 최고 경영진을 비밀리에 만나서 관련 사실을 전하고 윤리 경영을 준수할 것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해. 3곳이 누구라고 얘기한 건 아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뭐죠? 3명 있다. 왜 한 있다. 거예요? 뭐 이거 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뭐 아예 이름을 까든지. 예. 근거가 이게 설문조사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궁금한 게 그러면 각 회사의 이 임원이나 뭐 대표이사들은 다른 회사 어떤 회사가 리베이트를 주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니까 뭔가 풍문으로 써놨을 들었겠죠. 거예요. 예. 풍문으로 들었어 드라마 참 재밌어요. 선수들끼리는 다 아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럼 검찰 수사도 그렇게 투표로 해가지고 법원도 투표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네요. 무리수야 무리수. 네. 이거 이상해. 근데 그 최고 경영진을 비밀리에 만나서 뭐 사실을 정하고 경고했다. 그 최고 경영진은 되게 만약에 리베이트를 진짜로 했어도 황당하고 안 했으면 더욱 황당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경고를 공정거래법상
협회 이런 데는요. 네. 구성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좀 법적으로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그러면? 있을 수가 있어요. 3명이 이 동네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지매하고 있다. 부당한 그러게. 사업 활동을 갖다가 뭐 네. 카더라 투표로 해가지고 일종의 인민재판이잖아요. 뭐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참. 이경호 회장님이 아시다시피 또 복지부 차관 지내신 분인데 네.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텐데. 그러게요. 이걸 투표로 한다는 것 네. 자체가 참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자, 그럼 우리도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리베이트 받은 사람이 누굴까? 투표로 한번 정해가지고. 여기 지금 50명의 이사들이 설문조사 했는데 우리도 뭐 우리 저 회사의 기자들도 많고요. 우리 게스트들 뭐 김변이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촌지 받은 사람 해가지고 응?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적어서 내라. 음. 이제 이게 그 적어서 내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요. 예. 그 또 적어서 낸 사람들도 웃기고요. 예. 이거 참 그래도 다 제약회사의 회장 뭐 사장님들이면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참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설문조사 문항이 네. 그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1개에서 3개의 제약사 이름을 써라. 이렇게 이제 왔단 우리 말이죠. 초등학교 때 떠든 사람 떠든 사람 써서 내기 뭐 누가 예. 떠드는 거야. 근데 옆에서 떠드는 놈이 누군지 들리니까 하는 건데 이거는 참 신기하고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건 진짜 리베이트를 하는 회사의 임원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자기 걸안 사람은 썼겠지요. 자기 이름 썼을까? 안 썼겠죠.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안 썼을 것 같죠. 예. 그 3명 그 3곳이 어딘지 기자도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공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디스패치한테 부탁해야 검찰에서 서부지검에서 네. 이 회장님을 소환을 해서 누구냐? 까라. 예. 그러면 까야 되는 거죠. 까야죠. 뭐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뭐 까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요. 까려면 까야죠. 예. 그래 법적인 의무는 없어. 네. 그리고 사실 설문조사잖아. 그러면 증거도 이제 없고. 그러면 왜 그러시냐고. 네. 우리 그냥 그 인기 투표 한번 한 거다. 그러면 장난하냐고. 지금 제약협회라고 큰 조직인데 우리나라에 이 약사법상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이거 저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 네. 하나죠. 이 사단법인. 네. 그 국가 일종의 국가 지정 그 복지부가 감사도 하고 할 걸요, 예. 이거? 야, 그 복지부는 만약에 나중에 감사할 때 정기감사에서 제약협회 감사해서 그때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출하시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겠죠. 야, 곽 기자, 저 복지부 출입 기자, 저 가서 네. 복지부에다가 이거 알려주세요. 제약협회에서 이런 거 자료 갖고 있다고. 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네, 지금 오늘은 진짜 안 하려고 마이크도 꺼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또 감사할 때 또 달라 그러면 줘야 될게요. 한번 제가 한번 이것도 네. 슬쩍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부 네. 들어가면. 네. 자, 마이크 끄고 있던 곽 기자, 잠깐 등장했습니다. 자, 사실 뭐 요즘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아까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 비싼 약값 청구했더니 갑자기 보험금을 지급 안 하겠다고 돌변한 메리츠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참 재밌는 황당한 일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 뉴스 브리핑은 요 정도로 짧게 하고 네. 잠시 후에 이슈 내망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정 기자. 네. 지난번에 방송 잘못해가지고 이 짧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거의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거의 오늘 잘했어요. 아나운서 수준인데요. 이게. 에이, 뭐 아나운서는 아니고 네. 오늘은 저번보다 훨씬 잘한 걸로. 네, 다행입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부르겠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국내 유명 보험사인 메리츠 화재가 최근 자사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화이자 제약에서 판매하는 젤코리라는 표적 항암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젤코리는 한 달 약값만 1,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약인데요. 자, 소송 당사자인 김모 씨에 따르면 그 메리츠 화재가 처음에는 젤코리 약값을 잘 지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번 그 젤코리 이 소송 관련 사건은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퇴원하면서 받은 처방약의 값을 그거를 입원 치료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보험사하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폐암 환자 김모 씨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험사 입장을 좀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도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저는 박재영이라고 하고요. 청년의사 편집주간입니다. 참 인사도 안 드리고. 예, 저는 김선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투병 중이신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처음 보험을 들었을 때부터 발병 그리고 이후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발병부터 지금까지요? 네, 처음에 진단 받으신 거가 몇 년도였죠? 2009년도 9월 3일이요. 네. 보험을 들었던 때는 그 전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 전에 들고, 네. 그러니까 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임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2주 만에 지금 폐암 진단을 받고 한 5년 7개월 정도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고, 그 소송 관련돼서는 2013년도 9월 달에부터 복용을 했던 젤코리 항암제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젤코리를 드시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보험사에서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해왔던 거죠?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폐렴으로 입원한 적도 많았고, 네. 수시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무 그런 거 없이 잘 보장이 됐죠. 네. 그리고 네. 뭐 그 꼭 입원 아니더라도 그 통원할 때도 그 보험금도 지급됐고요. 네, 보장됐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면 젤코리를 드신 다음에도 처음에 2달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급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3개월째 드신 약값을 청구를 했더니 그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죠. 네, 그때부터.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젤코리를 청구를 했을 때 당시에 이게 보장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심사를 통해서 보장 여부를 확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급여기 때문에 비싸서. 네. 지금 제가 복용하고 있는 젤코리가 보험 등재가 되지 않은 그 비급여 항목에 지금 해당이 되는 항암제인데 네. 이 약을 제가 복용하면서 청구를 하기 전에 이제 그쪽 보상과하고 통화를 할 때 당시에 이 약은 비급여 항목이라 저희가 심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장 내용은 모르겠다고. 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청구를 했죠. 네. 청구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 보장이 됐어요. 첫 번째 딸 거가. 네. 그래서 두 번째 딸 것도 되게 걱정을 하면서 다시 또 청구를 했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보장이 됐고 세 번째 딸에 아무리 시간이 좀 됐는데도 보장이 안 되고 있길래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네. 뭐 손해사정인에 지금 의뢰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손해사정인 그 의뢰가 있냐라고 하니까 정확한 내용은 그쪽에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어요. 그 소장의 내용은 뭐였죠? 그러니까 기존에 앞에 그 보장한 두 내용이 퇴원약으로 지금 보장이 됐는데 입원 의료비에 퇴원약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 그 보험사 측에서 보장을 잘못했으니까 반환하라는 반환 청구 소송이 저한테 들어온 그렇군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그 보험사 직원한테 들었던 거는 이게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부가 어찌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비급여 얘기는 빠지고
네, 그 얘기하고는 상관없이 입원할 때만 보험이 적용되는데 퇴원해가지고 외래 다닐 때, 그러니까 통원할 때는 그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2달 지급했던 거를 돌려다오 이런 내용인 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입원했을 때만 제가 청구한 거, 입원한 내용만 청구를 한 거고 통원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입원을 해서 퇴원하면서 입원한 기간에 그거를 복용을 하다가 퇴원을 하면서 젤코리가 보통 한 달씩 처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이야기는 젤코리를 입원 중에 처방을 받았지만 집에 가서 드셨기 때문에 그거는 입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당시에 제가 그때 처음에 이 젤코리를 처방을 받을 2013년도 9월에 중환자실에서 젤코리를 처음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산소증으로 이미 폐 상태가 한 80% 이상 폐 암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고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젤코리 한번 써볼까 이렇게 그해 4월달에 2013년도 4월달에 로스원이라는 젤코리 항암제를 쓸 수 있는 그 암세포 유전자를 찾았었거든요. 근데 비급여 항목이라 워낙 비싸니까 좀 기다렸다가 보험이 되거나 아니면 임상으로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기다리던 중에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저산소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이제 항암제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게 굉장히 비싼 약이긴 한데 이걸 한번 써볼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는. 네, 그러셨겠죠. 그래서, 네, 쓰겠다고 했죠. 바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부담보다도 식구들을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식구들 다 부르고 뭐 이러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고민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상황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1,000만 원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한 달치 약값이잖아요. 한 달 약값이.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2009년인가에 그 보험 가입하실 때, 그때 약관 같은 거는 보통 뭐 저희 다 그렇지만 자세하게 설명 듣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입자들이 이제 듣는 정도? 그 정도 뭐 이야기는 그때 뭐 외래는 안 되고 통원 입원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입한 그 보험이 입원 의료비가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고 퇴원 의료비는 30회 1회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30회가 보장이 되는 보험이에요. 근데 그런 중요 사항만 이야기를 듣고 기타 사항은 보통 약관으로 한 권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제가 첨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는 그 약관에도 퇴원약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쟁점이 되고 소송까지 그쪽에서 거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핵심 이유가 퇴원할 때 받은 약을 이걸 입원 중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아마 이제 시비를 거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리다가 까먹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처음에 청구하고 두 번째 청구하고 보장을 받았잖아요. 세 번째 청구한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서울 삼성에서 그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해서 그때 당시에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데 입원해서라도 좀 치료를 경과를 좀 보자. 우리 병원에서는 계속 입원이 안 되니까 다른 병원에서라도 입원을 해서 조금 회복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 병원에서 A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면서 그 퇴원약을 받아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뭐 복용한 게 아니고요. 그 다른 집 근처의 병원에 계신 거죠? 집 근처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쟁점이 됐을 때 나는 이거를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B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해서 거기에서 복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A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B 병원으로 입원한 경우에 이거는 입원 기간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상과에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입원 기간으로 보나 저희가 말하는 퇴원약 그 입원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방한 병원에서
처방한 병원에서 이 약을 입원해서 먹은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관 해석이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좀 이상하게 그건 굉장히 좀 어떻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부자연스러운 해석인데요. 네. 만약에 그게 그 약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그 계약을 할 때 굉장히 특이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 병원에서 약을 받으시고 거기서 또 처방을 받으시고 입원해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설명을 들었나요? 없었죠. 네. 명시로 되어 있는 사항이 없죠. 네. 꼭 그 처방한 병원에서만 복용해야지 입원 기간으로 인정을 합니다라는 게 명시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지금 인정은 해요. A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B 병원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으로 인정을 하나 젤코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그러면 거죠. 다시 그러니까 원점으로 비싸서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B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은 거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을 해주는 거죠, 그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A 병원에서 입원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A 병원이라고 하셨지만 삼성 서울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셨는데 대기 거제시라고 들었는데 진해요. 네. 그러니까 경남 진해에서 그러니까 그 몇 달 동안 계속 그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실 수는 없으니까 집 근처의 병원에 가셔서 약을 드셨는데 그거를 입원이 아니니까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처방받은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니까 보상해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고요. 일단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래요. 지금 소송은 그러면 언제 제기하셨나요? 보험사가 제기한 거죠, 보험사가? 네, 2014년 작년 3월 달에 처음 저한테 소장이 날라왔고 세 번째 청구한 것도 현재 부지금 상태고요. 기존의 것도 반환 청구하라는 청구 소송이었고 5월 달에 지금 첫 재판이 열려서 실은 오늘 또 재판이었어요. 네,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이 4월 30일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오늘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다음 날로 연기가 됐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네, 지금 1년 정도 되신 거죠? 소송 진행된 지? 네, 1년이 됐는데 아직 1차 공판 판결도 아직 안 났어요. 1심 판결도 안 나왔다고. 네. 그 왜 이렇게 길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계속 그쪽에서는 계속 어떤 사항들을 그러니까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의사협회에 이거를 사실조회 신청을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젤코리가 경구용 항암제예요. 경구용 항암제를 굳이 입원해서 먹을 필요가 있냐. 근데 퇴원약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입원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인 그 사실조회 신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의사협회에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답변이 왔어요. 3월달 정도에 답변이 왔는데 올해 3월달에 이거는 그때 당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하에 입원이 가능하면 경구용 항암제라도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입원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온 거고. 당연한 회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오자마자 바로 저희 삼성병원에 이 사람이 입원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이렇게 또 사실조회 신청을 넣었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요? 네, 보험회사에서. 근데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걸 반려를 시켰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조회 회신을 못하겠다라고 와서 오늘 재판에서 이제 사실조회 에 대한 회신에 대한 제 개인정보를 동의를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삼성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실 때 지금 김 선생님 얘기로 들어보면은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병원으로 좀 옮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뭐 어떤 전원 의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전원 의뢰서는 없었고요. 중간에 선생님의 소견서가 있으면 변호사님이 그때 당시의 상태나 이런 거를 봐서 선생님 소견서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법원에 제출한 소견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속적인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니까 그게 필요하다라고 다른 향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소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 봐요. 사실조회 신청을 넣은 거 보면.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원고인 메리츠 화재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너무 지쳐요. 너무 긴 싸움이 네, 그러시겠네요. 일심도 지금 안 되니까 네네. 너무 지치고. 네. 근데 소송을 하시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못 구해서 되게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거는 왜 그러셨던 건가요? 처음에 제가 이거 이게 소장을 딱 받고 나서 보통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민원을 넣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소장이나 이런 걸 받으면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당황하셨겠어요. 있습니다라고 이제 민원을 하려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을 접수가 된다고 해도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또 포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 전문 변호사, 일명 말하는 보험 전문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 명을 소개를 받았어요. 네. 근데 좀 힘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송이 이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하는 소송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부담하는 그 약값도 굉장히 부담인데, 네. 실은 보험사 이렇게 하는 비용을 한 500만 원 부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1심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한 부담이 돼서, 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죠. 네. 제 사건이 지금 부산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개인이 일반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저희가 이제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다른 이제 아시는 분이 이쪽 창원에 있는 법률구조공단도 찾아갔었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이 혹시 부산지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안 맞겠다고 하시면 법원에 구조조정 신청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가서 판사님한테 이거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저 변호사 선임을 좀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 구조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래서 신청을 했죠, 법원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이제 부산지부에서. 잘 됐네요. 예.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정말 어디에 딱 소장을 받고 나서 변호사 선임 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번 해볼만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힘들 거라고. 근데 몸도 아픈데 어떻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반환하는 게 어떻겠냐. 그냥 그런 반환할 생각도 정말 했죠. 근데 반환하기에는 그래도 민사보험에서 조금이라도 보장이 돼야지. 네. 1년이면 1억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하고 지금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내 의견을 한 번이라도 표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변호사 선임을 그렇게 어렵게 하게 됐어요. 네. 지금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김 선생님 한 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만약에 이 판결에서 이 소송에서 보험사가 이겨버리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분들도 다 똑같이 이제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 작년에 실은 이제 환자단체 연합회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환자단체 연합회를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님도 되게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며 그때까지 이 사건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다. 근데 내가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그때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까지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러는 상황에서 환자단체 연합회를 알게 됐어요. 거기에서 샤우팅이라는 데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나온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네. 거기서 어떤 설레라든지 그런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유사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경구용 항암제지만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이외에도 고액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패소를 하거나 뭐 중간에 합의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판례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리딩 케이스네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게 해도 포기한다고 해도 반환을 해야 될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끝까지 가서 패소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반환을 할 거라면 근데 제가 이 소송을 결정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게 그 샤우팅을 나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메리츠화재 그 본사에 찾아가게 됐어요. 환자연합회 그 환자단체 연합회 대표님하고 같이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온지 모르고 내려오셨더라고요. 담당 환자단체 연합회만 온 줄 알고 내려오셨군요. 내려오셨는데 그러고 갔는데 의뢰인이 이렇게 온 경우면 제가 안 내려왔을 겁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처음에 부산지부 심사과에서 이거를 서울로 올렸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해보자 하라고 올렸을 때 이거는 보통 보장이 되는 내용인데 왜 이거를 올렸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를 판례를 만들어서 이제부터라도 퇴원량을 명확하게 보장을 안 하는 약관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팀을 꾸려서 지금 저하고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암 환자를 상대로 하루도 편하게 진짜 생존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을 하루도 편하게 살고 있지 않는 내일도 보장이 되지 않은 암 환자한테 이런 사례를 만들려고 지금 저한테 이거를 거셨다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환자단체 연합회 대표님을 통해서 소를 취하할 테니까 젤코리에 대해서 더 이상 청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합의하실 거냐고 물어보셔요. 대표님이.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소 취하하고 더 이상 젤코리를 청구하지 않은 조건으로 위로금 500만 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달 약값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줄 테니까 소송을 하지 500만 원 이런 거를 떠나서요. 정말 젤코리를 먹지 않으면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질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한 5년 넘게 한 6년 가까이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이제 보험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매달 정말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항암 치료라는 거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견뎌온 내 삶인데 위로금 500만 원으로 지금 나한테 합의를 하자고 할 거였으면 뭐 하려고 나한테 이런 소송을 걸었을까. 너무나 시간이 아까웠고요. 되게 허무하고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포기를 하면 또 다른 분한테 이렇게 소송을 건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내 손에서 마무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 먹었죠. 그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셨죠? 네,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자분이 직접 통화를 했을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제출이 안 됐어요. 네, 그런 내용들도 재판부에 제출이 돼야 될 것 같고 혹시 그 변호사님께서 그 소송 중에 지금 오히려 우리 쪽에서 반소로 그 약값하고 또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 보험 약관을 어겨가면서 그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이것에 대한 위자료를 내놔라라는 반소 소송을 한번 변호사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고 메리츠 측의 뭐 입장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들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봐도 이건 상당히 납득이 잘 안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보험사 쪽은 그 변호사님이 계신가요?
뭐 있겠죠, 네. 당연히. 지금 현재 부산에서 진행을 하다가 네네. 제가 지금 확인은 정확하게 해보진 않았는데 변호사님이 서울로 이관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변호사님으로 바뀐 것 같다고. 메리츠 본사에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나 그런 것 보죠.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메리츠 담당 변호사? 메리츠 내 사내 변호사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실은 지금도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예. 변호사 한 분당 100건이 넘는 그 사건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실은 되게 많이 통화도 어렵고 같이 논의할 시간도 되게 부족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제가 직접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되게 이렇게 의견을 서로 나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실은 이번 재판도 오늘 아침에서야 통화가 가능했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직접 하고 계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되게 많이 신경 써주시는 부분은 아는데 통화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되게 지금도 젤코리를 드시고 계세요, 혹시? 네, 지금 먹고 있는데 실은 1월 달에, 올해 6월 달이죠.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먹었을 때쯤 1월 달에 조금 내성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미 이제 암세포 유전자를 찾은 이상 일반 항암제를 쓰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약은 젤코리 이후에 지금 정해져 있는 약은 없고 그래서 조금 보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먹어보자. 더 심하게 나빠지지 않은 한은 젤코리를 먹어보자 하셔서 3월 달에도 CT를 찍은 상태고, 지금, 지난주, 4월 말에 지금 CT 찍고 5월 4일날 지금 결과 보러 갈 예정이에요. 실례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이나 하는데 그 젤코리 약값은 지금 어떻게 조달하고 계세요, 그러면? 대출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축한 돈하고 대출하고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들도 조금 도와주시고, 이제 보험에 이게 보장 상한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얼마까지 보장해주고 얼마로? 제 거 같은 경우는 3,00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젤코리에 대해서도 3,000 이상이 보장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한도가 3,000이라서 처음에 어떤 그 설계사분은 아니 1억짜리 보험도 많은데 왜 3천만 원한테 걸었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메리츠에서 제일 많이 줘도 1년에 3천만 원 3개월치만 주는 건데 그거를 갖고 암 환자를 상대로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판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지는 여러 가지로 종용을 해서 취하를 하고 위로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쪽 보안과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실비를 광고를 할 때 병원에서 낸 돈 전부 다 보장을 해주겠습니다고 보통 광고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퇴원력이 안 된다고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 거면 현재 지금 상태에서도 퇴원력을 보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폐렴으로 입원하고 이랬을 때 전부 다 보장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관례상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폐렴으로 입원한 경우는 금액도 작고 하니까 그냥 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은 비싸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광고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메리츠 화재 가입하게 된 게 그 TV 광고, 종편 광고 이런 거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주변에서 이제 실비를 넣으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메리츠 화재 감사해하면서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래도 실비라는 거를 넣어서 여튼 수시로 병원에 가지만 그거를 다 보장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메리츠 화재 그런 이게 소송이나 이런 거에 나 한 번도 부지고 된 적 없어. 메리츠 화재 굉장히 좋은 회사야. 많이 넣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희 신랑도 다른 회사에 실비를 넣었다가 변경한 상태였고요. 근데 소송이 이렇게 딱 닥치니까 내가 뭐 했던 거지 싶더라고요. 아, 이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보장이 됐었고, 고액이면은 보장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고액 치료제 하시는 분들이 나만이 아닐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기업이, 이 보험회사를 하는 기업이 장래를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상품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게 용서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약관에 대한 책임을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책임도 있을 텐데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은 경우에만 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서울에 있는 병원이 한 달씩 입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내가 당장 안 좋아질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면 한 달, 두 달을 입원해서 거기에서 먹게 되면 사회보험금으로 나가는 지출 그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 많은 암 환자들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서 그거를 먹어야 된다면 이게 상당한 건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하셨어요. 네, 메리츠 화재에서 이렇게 보상을 안 해주면 그게 거꾸로 돌고 돌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아니 내가 진단받을 당시에 실은 그 전에는 10%암 환자들이 부담을 하다가 5%로 그러면은 차액이 5%가 나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보험, 그러니까 그 민간 보험사에 우리가 10% 그 병원비를 청구를 하다가 이제는 5%만 청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차액이 5%가 남잖아요. 그 많은 수익들은 다 어디를 가고 고액치료제를 지금 약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약관에는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원 의료비는 첫 치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장을 안 하겠다는 항목에는 뭐 치질, 성형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비보장 항목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입원 의료비, 제가 청구했던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첫 치료 투약료 뭐 하고 등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어디에도 퇴원약에 대해서는 약관이 보장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약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한테 걸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보장을 안 하겠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하기를 입원 의료비 등이라는 그 부분에 퇴원약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퇴원약은 이거를 먹어야지만 이 질병에 대한 치료가 완치가 되기 때문에 퇴원약으로 처방을 의사 선생님이 한 건데 이거를 집으로 갖고 가서 먹든 병원에서 먹든 여튼 이 사람은 먹어야 되니까 치료가 되는 거라고 처방을 한 건데 안 그러면 계속 병원에서 입원해서 먹을 방법밖에 없죠. 특히 암 환자는 항암제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계속 입원해서 먹어야 되는 저희는 모든 말씀에 다 격하게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도와드려야겠다 저희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9년에 암 진단 받으시던 무렵에 출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첫 달 출산하고 아이는 2주 만에. 아이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네. 잘 자라고 있어요. 7살. 벌써 7살이에요. 제가 내년에 학교 가요. 제 직업 변호사 하다 보니까 조금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요. 지금 김 선생님께서 지급 받으셔야 될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 맥시멈 3,000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청구 소송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달라요. 지금부터 하면 5%씩 이자가 붙습니다. 지금 이자가 안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판결이 돼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5%씩 이자가 몇 년이 걸친 벌써 1년 3천만 원에 대한 5% 이자를 지금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반소 방식으로 아마 변호사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반소 방식으로 3천만 원을 청구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청구하신 날로부터 이제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나면 이기게 되면 5% 이자를 가산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1심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20%씩 이자가 붙습니다. 그거는 청구를 하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소 청구로 또는 별소로 지금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좀 빨리 진행을 하시고 더불어서 이건 부당한 약관 해석에 따른 어떤 정신적 위자료 이런 것들도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제가 공감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조언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건강 때문에 저희가 전화 연결을 부탁드리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씩씩하게 말씀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그러게요. 좋은 약인데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못 먹게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네. 그 계속 좀 건강 유지하셔가지고 그 보험회사랑 그 열심히 잘 싸우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저는 진짜 암 환자는 암 치료만으로도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에요. 네네. 치료한다는 그 자체가. 근데 실상 당장 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내일의 생존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나약한 환자한테 그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그 자체가 좀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환자들이 소송이나 이런 그 합의를 하자고 해요. 부지급해서 뭐 몇 대 몇으로 합의하자고 이렇게 하시는 보험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젤코리를 먹고 되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걸어서 나올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젤코리를 복용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건강이 좋아진 상태인데 1년여 동안 이런 소송이 아니었다면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보다도 진짜 제 아이하고 그다음에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그동안 5년 넘게 고생한 제 옆에서 진짜 저 치료한다고 고생한 많은 사람들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된 게 지금 이런 소송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막 화를 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가슴도 저려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 이런데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정말 하루빨리 좋은 결과로 잘 끝나서 그래요, 네. 제가 정말 좋은 좀 질 좋은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김 선생님이 이기셔야 또 다른 환자분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할 때는 5년이라는 처음에 변호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대법원까지 5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내가 꼭 5년 동안 치료를 잘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결과를 거기에 서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정말 이로 인해서 고통받을 나머지 환자들 어쩌면 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런 퇴원약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그런 판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저 때문에 정말 이 사건 때문에 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이 아무리 많다고 하셔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변호사님이 이야기도 전화통화하실 때도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정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신 변호사님하고 환자연합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처음 소장 받았을 때부터 정말 자기 일처럼 맡아서 이렇게 막 조언해주고 같이 해줬던 폐암 카페가 있어요. 순사랑 모임이라고 그 사람들 그리고 이것들로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좋은 결과로 그분들한테 보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청년의사에서도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고 또 보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화 감사드리고요. 아이랑 계속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건강 유지하시고 기운 차리셔서 계속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소송 당사자이자 보험 가입자인 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잘 들어봤는데요. 김변, 참, 그죠? 참 답답하고 뭐라 그래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환자분이 듣고 있어서 우리가 말을 좀 아꼈는데. 네, 법리를 떠나서요. 일단 그 보험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을 하나 설계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미리 설명을 해줘라. 이게 이제 지금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적인 경향이고 더불어서 대법원 판례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일반 소비자들은 그 보험회사만큼 아주 치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알고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앞으로 생기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 어떤 정보가 많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아주 예외적인 현상까지 다 예측을 해가지고 보험을 설계를 하고요. 유사한 예로 예전에 요실금을 삼성화재에서 만들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손해를 많이 봤죠. 손해를 많이 봐서 그 상품 자체가 없어졌지만 삼성화재 이런 데에서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채무 부존재, 나는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물론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병원하고 환자하고 고의적으로 짜가지고 어떤 법법 행위가 됐다면 그건 별도로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아예 대놓고 한번 보험에 대한 해석을 맡겨보겠다. 이렇게 법원으로 던지는 이런 경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처음이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줘야 되는 그 돈은 주지를 않고 그러면 이자도 지금 안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면서 계속 그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는 참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메리츠 화자 정도 되면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광고도 많이 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그 국민들의 신뢰가 있는 회사고 또 우리나라 토종 회사기도 하고, 네. 예, 그런데 굉장히 좀 참담한 상황 실정입니다. 좀 그리고 놀랍네요. 저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게 이 환자가 가입한 보험의 상한선이 3천만 원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젤코리 약값만 한 달에 1,000만 원이니까 만약에 젤코리를 1년 내내 드시게 되면은 1억 2천만 원인데 메리츠에서 다 준다고 해도 3천만 원이기 때문에 9천만 원은 환자가 직접 마련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1억 2천을 다 지금 메리츠가 줘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글쎄 뭐 겨우 그럼 메리츠 지금 보니까 최근 통계 보니까 총 자산이 11조 원이 넘는 것 같던데 이 정도 자산을 가진 회사에서 3천만 원을 안 주겠다고 소송까지 가입자한테 케이스를 걸었다.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약관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면 약관 없이 그냥 보험 상품 판매하고 네. 좀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소송해가지고 아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이 약관 자기네들이 판 상품이 잘못돼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이 상품은 팔지 말고 약관을 새로 만들어서 다른 거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되죠. 그거를 사법부에다가 떠넘긴다는 것도 자체도 좀 그리고 지금 아까 김변희 토종 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쪽팔리지만 전 지금까지 메리츠 화재가 무슨 외국에 본사 있는 뭐 알리안츠나 뭐 이런 ING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글로벌 회사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메리츠라서. 아니,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알걸? 네. 뭐 근데 보니까 이번에 찾아봤어요. 이게 저 국내 회사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회사가 대한민국 최초의 보험회사더라고요. 1922년에 설립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7년만 지나면 100주년이 되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고 처음에는 조선화재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다가 동양화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1950년부터 2005년까지 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양화재는 전 이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그게 2005년에 메리츠 화재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또 찾아봤죠. 그 광고에서 맨날 그 걱정 무슨 인형인가 그 근심하지 말라고 나오는 근데 이 가입자한테 이렇게 걱정을 끼치는 회사가 누구 건가? 이러고 봤더니 한진그룹하고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요즘 그 땅콩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67년도에 한진그룹에 편입이 됐고 이 회사는 그래서 쭉 한진 회사이다가 이 몇 년 전에 한번 형제들끼리 싸웠죠. 그 회사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계열 분리가 되고 이러면서 현재는 한진그룹하고 관련은 없지만 현재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정호 회장이 오너로 있는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뭐 관계 있는 형제 회사 이런 정도의 회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그러네요. 이게 지금 안타깝네요. 그러게 지금 이게 한국 최초 보험사라고 지금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좀 있으면은 100년이 되는 회사에서 이게 지금 명예를 좀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소송. 야. 아까 얘기한 말 중에 참 의미심장한 게 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바뀌어서 환자 본인 부담이 5%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거 설계할 당시만 해도 10%짜리였는데. 그렇겠죠. 그럼 그 5%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더 벌었을 텐데 말이죠. 수익이 있었을 거라고 수동적 수익이죠 말하자면은 더 나가야 될 게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세이브가 됐으니까요. 그 보험 재정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너무 많이 손실이 돼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서 어렵게 해석을 한 거다라고 또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지금 보니까는 이게 좀 오래된 통계지만 이 위키 지금 찾아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연 매출이 3조 3천억 정도 되고 1년 순이익만 1,400억이에요, 회사가.
3천만 원 지급할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총자산 11조 원을 자랑하면 뭐하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우리가 이제 너무 흥분해서 욕하면 또 뭐 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메리츠 화재 측의 입장도 이제 취재를 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팀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본 양영구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하고 이 메리츠 쪽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구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영구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했어요? 예, 좀 한참 걸렸습니다. 다시 오기까지. 네. 이 부스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좀 오래 걸렸네요. 네. 자, 아까 뭐 우리 김모 씨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 메리츠 화재 측은 지금 뭐 때문에 돌려받겠다는 건지 좀 짧게 설명을 해줄까요? 돌려받겠다는 게 아니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아니 거죠. 이미 지금 지급한 2달치도 내놓으라 그랬으니까 이 논리가 뭐예요? 그쪽 논리는? 일단은 좁게 보면은 그 환자한테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 앞으로도 지급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더 넓게 보면은 약관을 변경을 해가지고 앞으로 자신들이 만든 보험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이 퇴원 약제비를 자기네들이 이제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만들려고 지금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상품을 이미 판매한 그러니까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혜택을 주더라도 앞으로 새 상품에는 안 주겠다가 아니고 네, 그렇죠. 이미 소급해서 기존의 약관으로 판매한 사람들한테도 다 안 주려고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법원 판례까지 남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그 법무팀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쪽에서도 쉽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소송권을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자신들이 퇴원 약제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그 판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써먹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판례가 만들어졌을 때, 뭐, 손해를 보게 될 그 가입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제 고액 항암제를 드시는 분들, 네. 또 이제 상당수 되잖아요. 네. 그분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당일 입원을 하시죠. 라고 해서 제가 입원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퇴원을 할 때 이제 약을 받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놨는데 이거 당연히 되는 건 줄 알고 가입을 했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앞으로 이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장받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액수가 퇴원 약제비라는 게 뭐 일반적인 고가의 항암제가 아닌 경우에는 얼마 안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부분들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못 받게 되는 환자는 굉장히 많은 거고, 그리고 메리츠가 만약에 이걸 승소를 하면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는 다른 보험사에서 판매한 보험 상품의 약관도 비슷하게 해석이 돼서 그런 거죠, 김변. 대법원 그렇죠. 판례가 나오면 딴 회사의 상품도 거의 비슷한 약관으로 팔았을 거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 경우에도 뭐 항암제든 뭐든 퇴원 경우에는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법률팀장이라는 분이요? 그 법무팀장이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 거스름 돈을 거슬러 줬는데 자기가 10원을 더 줬다고 치재요. 네. 근데 그 10원이 뭐 굳이 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한데 네. 그거를 안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10원을 더 가져간 사람은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자기는 그 부당이득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줘도 될 돈을 줬으니까. 네. 네. 아니 그게 부당이득인지 아닌지가 현재 약관으로는 불명확하다는 건데 네. 그거를 자기네들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이미 그 부당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얘기를 회사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취재 기자한테 직접 그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요? 네. 되게 용감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참 그 맥락이 이게 고가 약이고 비급여기 때문에 못 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놓고 줬잖아요. 줬으면 그러니까 검토해보니까 줘야 되는 게 맞았던 거지. 그냥 준 거하고는 좀 다르죠. 사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주는 거하고 검토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지급을 해놓고 그때는 생각 없이 줬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부터 이건 안 됩니다라고 뭐 퇴원 약제비는 아니에요라고 했으면 그럼 뭐 그나마 조금 덜 얄미울 수도 있는데 처음에 검토해가지고는 주다가 이게 한 달 주고 2달 주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어라 이런 식이면은 계속 1년 내내 하면 1억 아니지 1억 2천이 아니 아까 3천만 원이 한도랬죠. 그래. 야. 그러면 아니, 그 면책 기간이 180일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면책 기간 끝나면은 그러니까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네. 그 6개월 동안 지급을 못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면책 기간이 끝나면은 또 이제 그 보장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봐야 면책 기간이 있든 없든 간에 연간 최대 지급 한도가 3천만 원짜리 네.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승소를 해도 3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츠가 제일 많이 준다고 해봐야 3개월치 약값을 주는 건데 그거를 안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이 혼자서 아까 지금 우리 저 환자분께서 계속 혼자서 싸우는 거는 진짜 힘들다. 보험사를 상대로. 게다가 변호사들도 이 사건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전 뭐 짐작이 갑니다만 김변 이런 경우에 보험 전문 변호사들이 이 사건 안 맡으려고 하는 거는 그분 변호사들이 또 메리츠 화재 쪽에 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건도 맡아야 되고 뭐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게 아마?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보험 전문 변호사 아니면 진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금액이 작잖아요. 3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작아서 이 보통은 소액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변호사들이 벌써 1년이 넘잖아요, 이게 사건이.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되게 일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요소도 조금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아까 환자 샤우팅 카페 이쪽을 통해서 환자단체 연합회 분들의 도움을 좀 받게 됐고 그러면서 일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외부에도 알려지고 한 것 같은데 환자단체 연합회 측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보험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제가 그 환자단체 연합회 안기종 대표님하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요.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험 사기라고 얘기를 하면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뭔가 사기를 치는 걸 말하는데 지금 이 안기종 대표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국민을 상대로 이 보험 사기를 친 거다. 이런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명확하게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렇게 딴소리하는 거는 보험사가 국민을 상대로 이 보험 사기를 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인 시위도 막 하고 예, 현재 있죠. 금융위 앞에서 지금 환자단체 연합회 분들하고 그다음에 몇몇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이게 소송을 안 하고 환자 쪽에서 먼저 금융감독원 이런 데다가 진정을 넣었으면은 오히려 쉽게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 김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소송이 걸려져 있어서 법원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할 줄 없는 거죠. 금융위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네요. 별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국회나 무슨 메리츠 본사에 가서 이런 부분이 이런 기업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왜 경험이 많으니까. 소송을 걸어버리면 금융위는 그렇죠. 터치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약관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약관을 해석하고 그 뒤에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기업들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건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는 게 활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걸 활용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법률 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게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뭐, 악용? 하여튼 교묘하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또 대상자가 말기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를 상대로 했다. 이거는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한테 이 2천만 원 준 거는 그냥 됐고, 앞으로는 못 주겠다라고 보험회사가 선언을 하고, 환자 측에서 왜 3개월째 약값을 안 주냐라고 이제 금융위나 이런 데다가 민원을 넣었으면은 금융위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고 정확하게 금감원이에요. 금감원에서 보험심사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환자가
어이없어 하는 사이에 거꾸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것까지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해버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건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거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사법부라고 해서 판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보험에 관련돼서는 사실 제일 많이 아는 데는 유사사례랑 금융감독원이에요.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으로 끌고 가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래도 이러한 그 큰 기업의 그런 뭐 횡포라고 하면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들을 내려주는데 판사 입장에서 지금 봐요. 한 1년 동안 아마 판사가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판사가 그리고 이건 소액이기 때문에 단독 판사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판사가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내는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은 거시적인 사안인 거지 그 원고하고 피고하고 사이에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사소송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원고가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입증해주고 피고가 그걸 디펜스를 잘 몰라서 아니면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을 못 받아가지고 제대로 대응 못 하잖아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은 져요. 이겨야 되는 사건을.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어찌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이 소송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심사라는 걸 갖다가 국가기관에다가 맡겨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끼리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쪽은 굉장한 자료와 방대한 그 자료 갖고 있는 그 금융회사, 보험회사의 대리인 또는 그런 변호사, 전문 변호사고 저쪽은 환자 쪽은 어찌 보면은 국선 변호사 비슷한 그렇죠. 분이 지금 한 건 100건씩 갖고 있고 여기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변호사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어떤 어떤 그 무기에서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금감원으로 갔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감원도 문제인 거죠. 이게 소송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걸 밀어놓는 거.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 예를 들어서 진짜로 5년 걸리면 5년 동안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그런 어떤 세금을 내고 그런 국가기관들이 국민 편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국민이 이런 뭐 어리숙하기 때문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물론 사법부도 그런 일을 하는 것 맞지만 이런 건 보다 전문적이고 아주 그 기술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금감원에서 어떻게든 이거 자꾸 앞에서 시위하게 만들지 말고 소송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 아니 그 판사가 보험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금융감독원만큼 공부를 하는 데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사법제도 자체를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행정적 성격이 더 큰 사안이다 이게. 네네. 보험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조금 개입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뭐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게 국회에서도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서 이하경 의원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하경 의원이 그 금감원장한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뭔가 질의 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예, 얼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이었는데 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날 이제 금감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하경 의원이 이제 금감원장한테 이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금감원장이 이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끝났어요. 한 2, 3분 정도로 질의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하경 의원실 쪽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관심이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메리츠화재하고 금감원에다가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를 상대로 특히 암 환자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벌이는 거는 이건 횡포고 갑질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상당히 열받아 하더라고요. 의원실에서도.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단순히 메리츠화재만 아니라 다른 이제 보험사들까지 연관이 된 이 담합 형태면은 정무위 쪽에서 가만 안 두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보험사들하고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상식적으로 보험회사들끼리 서로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서로 만나기도 할 것이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뭐 아마 마음속으로 다른 회사들은 응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메리츠 잘해서 좀 좋은 우리에게 유리한 판례를 좀 만들어 봐라 뭐 이러고 응원하고 있겠죠. 담합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개입을 해야 되는 차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큰 기업의 어떤 큰 막강한 노하우하고 힘을 가지고 소송을 벌였을 때 개인이 그걸 이기기라는 거는 진짜 쉽지 않죠. 네. 뭐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 보겠다라고 일단 말을 했으니까요. 뭐 설마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아무 일도 안 하기야 하겠습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뭐 저희 저 신문사에서도 양 기자 이미 일단 이거 시작했으니까 네. 좀 더 아까 김변도 얘기해줬잖아요. 이게 추가로 환자 측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도 뭐 다른 또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기저기 다 좀 쑤시고 다니면서 열심히 취재해가지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많이 알고, 메리츠 화재는 어쨌든 이 사건이 계속 이 언급이 되고 신문에 나고 하면서 메리츠가 뭔가 환자를 상대로, 암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자꾸 이렇게 퍼지는 거를 제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법무팀장이 약간 조심스러워하긴 하더라고요. 네. 뭐 조심스러워하지 않던데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뭐 그 얘기들을 네.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이런 거를 좀 자기는 숨겨달라라는 식으로 부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지탄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기사 안에서 다 풀어내긴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걸 상당히 말해주는 건 다 말해주는데 자기의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신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는 좀 밝히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속으로는 택도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쪽에서는 뭐 그쪽 나름대로 또 뭔가 생각이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국민들이 더 세게 뭔가 이렇게 좀 나서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메리츠 화재 국민들이 메리츠 화재 불매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들쑤시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 뭐 양 기자 아주 각오가 대단한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관련 기사 많이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내망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방송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변? 네, 그렇죠. 네, 좀 좋은 소식을 길어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우리.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좀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끔 같이 열받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더욱더 필요하겠네요. 예,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189로 소감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5월 1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